네, 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발표를 하게 된 홍진식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이제 크게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핵심 내용만 이제 굵은색으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첫 번째는 실시간 접근성입니다. 이제 조회에 대해서 실시간 처리에 의한 응답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적인 변화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는 동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의 삽입, 삭제, 갱신이 항상 최신의 데이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동시 공유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여러 사용자들에 의한 것이므로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같은 내용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항목을 조회했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데이터 내용이 다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용에 의한 참조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참조를 할 때 데이터 레코드의 주소나 위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용자가 요구하는 데이터 내용으로 찾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언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DDL입니다. DDL은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정의, 수정, 삭제하는 언어입니다. 이 alter, create, drop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DML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언어이고 select, insert, update, delete가 있습니다. DCL은 데이터베이스 를 제어하는 그런 언어이고 데이터에 대해 무결성을 유지하고 병행 수행을 제어하거나 보호나 관리를 위한 언어입니다. commit, rollback, grant, revoke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인 select 이 조회문에 대해서 수행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어떤 테이블에서 가져와야 될지 선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from 그리고 온절과 join이 먼저 실행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벌러지는 과정 where절과 group by having 이후 고르는 과정 select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distinct, order by, limit 마지막에 골라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순서나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추가하는 이런 식으로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select 조회문이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인덱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덱스란 테이블을 처음부터 끝까지 검색하는 방법인 풀 테이블 스캔과 달리 인덱스를 검색하여 해당 자료의 테이블을 액세스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조회를 할 때 한 테이블에 대해서 쭉 다 조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덱스를 검색해서 테이블에 액세스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검색해서 해당 자료의 테이블을 액세스하는 방법은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덱스를 이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비유할 수 있는 방법이 데이터베이스를 책으로 비유하면 데이터는 책의 내용일 것이고 그리고 데이터가 저장된 레코드의 주소는 이제 인덱스 목록에 있는 페이지 번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그 페이지 번호가 될 것입니다. 인덱스는 항상 정렬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원하는 값을 검색하는 데는 빠르지만 새로운 값을 추가하거나 삭제, 수정하는 경우에는 쿼리문 실행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인덱스는 이제 대략 테이블의 크기의 10% 내외의 공간을 추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기존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의 10%에 해당되는 내용을 추가로 사용하기 때문에 꼭 인덱스가 필요한 경우에만 설정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인덱스로 인해 데이터베이스 공간이 낭비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DBMS는 인덱스를 항상 최신 정렬 상태로 유지해야 원하는 값을 빠르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추가, 삭제, 수정할 때 쿼리 메뉴 실행 속도가 느려진 이유가 나오는데, 인서트나 딜리트, 업데이트가 수행이 되면 인덱스와 관련된 추가 연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이제 항상 최신 정렬 상태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렬 그런 연산이 추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정이나 삭제, 삽입이 많은 그런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인덱스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데이터의 저장 성능을 희생하고 그 대신 데이터의 검색 속도를 높이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프로젝트를 이제 하실 때,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하실 때 좀 조회 커리가 많이 날아갈 그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인덱스를 꼭 설정하고, 조회는 적지만 이제 저장이나 삽입이나 삽입, 삭제, 수정이 기능이 많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는 인덱스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어떻게 조현하느냐, 그 인덱스의 자료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거로는 B+트리의 인덱스 자료 구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식 노드가 2개 이상인 B트리를 개선시킨 자료 구조이며, 이제 B트리의 리프 노드들은 링크드 리스트를 연결하여 순차 검색을 용이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시 테이블보다는 더 나쁜 시간 복잡도를 갖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료 구조입니다. 해시 테이블은 컬럼의 값으로 생성된 해시를 기반으로 인덱스로 변합니다. 그리고 각 매핑 값에 이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가 1이라서 검색이 매우 빠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동화 같은 연속적인 데이터를 위한 순차 검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B+트리가 해시 테이블보다 나쁜 시간 복잡도를 갖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인덱스의 자료 구조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교화에 대해서 조금 총 4가지 정교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교화란 무엇이냐면 정교화의 기본 목표는 테이블 간의 중복된 데이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복된 데이터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의 저장 용량 역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릴레이션에 하나의 의미만 존재하도록 그 릴레이션을 분해하는 과정이며, 데이터의 일관성, 그리고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데이터의 유연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제일 정교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정교화란 테이블의 컬럼이 원작값, 그 하나의 값을 갖도록 테이블을 분해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시 테이블이 있는데 취미들 행을 보면 이제 추신수나 박세리의 데이터를 보면 이제 영화나 음악 이런 식으로 2가지가 동시에 들어가 있죠. 하지만 테이블의 컬럼은 하나의 값만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제1 정교화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추신수 영화, 추신수 음악 이런 식으로 위에 2가지 값이 들어있던 하나의 데이터에서 2가지로 나뉘게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제일 정교화 과정입니다. 제2 정교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 정교화란 제1 정교화를 진행한 테이블에 대해 완전 함수 종속을 만족하도록 테이블을 분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완전 함수 종속이 무엇이냐면 기본 키의 부분 집합이 결정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입니다. 이게 말로만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시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위 테이블을 보시면 위 테이블에서 기본 키는 이제 학생 번호와 강좌 이름으로 설정되어 있는 복합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2키는 성적을 이제 결정 짓고 있습니다. 즉 여기 글을 보시면 학생 번호와 강좌 이름은 성적과 이제 강의실을 결정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키의 부분 키인 강좌 이름이 결정자이기 때문에 이 결정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위 테이블은 이제
따로 분해를 해서 별도의 테이블로 관리해서 제2정규형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 제2정규화를 진행한 테이블을 보면 기존의 학생 번호와 강좌 이름이 이제 강의실을 결정 지으니까 이 두 테이블을 따로 빼서 강의실이라는 테이블로 관리하고, 여기를 보면 학생 번호와 강좌 이름은 이제 성적만 결정 짓는 그런 테이블을 따로 유지를 해주고, 강좌 이름은 강의실을 결정 짓는 그런 테이블로 따로 분해를 해서 완전 함수 종속을 만족하도록 했습니다. 제3정규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정규화란 제2정규화를 진행한 테이블에 대해 이행적 종속을 없애도록 테이블을 분해하는 것입니다. 이행적 종속이란 A에서 B, B에서 C가 성립을 할 때 A에서 C가 성립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의미들을 없애는 게 이제 제3정규화의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시와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테이블에서는 학생 번호는 강좌 이름을 결정하고 있고, 강좌 이름은 수강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학생 번호가 A고 강좌 이름이 B고 수강료를 C라 하면 학생 번호는 어떤 강좌를 듣는지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강좌의 수강료는 얼마인지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이행적 종속을 만족하고 있죠. 그래서 이를 없애기 위해 학생 번호와 강좌 이름 테이블과 강좌 이름과 수강료 테이블로 분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아래를 보면 이제 위 테이블의 아래처럼 학생 번호가 강좌 이름을 결정짓고 있고 강좌 이름이 수강료를 결정짓고 있는 형태로 분해되어서 이제 이행적 종속을 없애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BCNF 정규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CNF 정규화란 제3정규화를 진행한 테이블에 대해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가 되도록 테이블을 분해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예시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강 수강 테이블에서 기본 키는 학생 번호와 특강 이름이 복합키로 되어 있죠. 이제 두 개고, 그리고 기본 키는 교수를 결정짓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교수는 특강 이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 이 두 개는 학생 번호와 특강 이름은 교수를 결정짓고 있고, 교수는 특강 이름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은 교수가 특강 이름을 결정하는 결정자지만 후보키가 아니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BCNF 정규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위 테이블을 분해를 해야 됩니다. 분해한 모습을 보면 특강 신청 테이블과 특강 교수 테이블로 나뉘어져 있고, 이제 학생 번호와 교수로 따로 나눠져 있고, 특강 이름과 교수로 나눠져서 이제 후보키가 결정 모든 결정자가 이제 후보키가 되도록 테이블을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 빼서 원래는 교수가 특강 이름을 결정짓고 있었는데 이거를 따로 빼가지고 이제 새로운 테이블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정규화 과정은 이제 일단은 개념적으로 글로만 봤을 때는 이해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시를 직접 보면서 예시를 보신다면 더 이해하기 수월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정규화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점으로는 데이터베이스 변경 시 이상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조 확장 시 정규화된 DB는 그 구조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거나, 그리고 일부만 변경해도 될 만큼 이제 설계가 탄탄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릴레이션의 분해로 인해 릴레이션 간의 연산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보면 한 테이블에서 관리되는 것이 이제 여러 테이블로 계속 분해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정규화라는 게 테이블을 분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테이블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이제 조회하는 쿼리에 대해서 다양한 연산이 추가가 될 수밖에 없었죠. 조인 연산 같은. 그래서
이제 응답 시간이 느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음, 여기서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의 중복 속성을 제거하고 결정자에 의한 동일한 의미의 일방 속성이 하나의 테이블로 집약되므로 한 테이블의 데이터 용량이 최소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교화된 테이블은 데이터 처리를 할 때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애매한데, 그러니까 정교화를 무조건 진행을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래 말씀드리겠지만 역정교화를 통해서 테이블을 합쳐서 이제 성능을 더 높이는 그런 과정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직접 테스트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할 때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각 도메인 특성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느려질 수 있다는 특성이 존재한다는 말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정교화를 해야 한다. 이거는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옳은 말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역정교화를 말씀을 드리면 정교화를 거치면 릴레이션 간에 이제 연산이 많아지는데 이로 인해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정교화라는 것은 음, 성능 문제가 있는 그런 DB들을 오히려 이제 분해된 것을 다시 합쳐서 DB의 전반적인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너무나도 느려진 그런 DB들에 대해서는 역정교화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SQL 인젝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QL 인젝션이란 공격자가 악의적인 의도를 갖는 SQL 구문을 sab입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비정상적으로 조작하는 코드 인젝션 공격 기법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어, 이 로그인 쿼리를 날릴 때 보통 아이디는 문자열, 아이디 이퀄 문자열, 패스워드 이퀄 문자열 이런 식으로 이제 조회를 날리는데 이 뒤에 아이디 이퀄 문자열 부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어, true로 설정을 하게 해서 각 데이터베이스의 회원 정보의 첫 번째 멤버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그 여기어때라는 그런 사이트에서 발생을 한 사건인데 그 사이트에서 보통 1번은 아이디가 1번인 회원은 보통 관리자 회원이기 때문에 그 관리자 회원으로 로그인이 되어서 좀 2차 피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단순하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공격 기법이 SQL 인젝션입니다. SQL 인젝션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입력값을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사용자 입력이 쿼리에 동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아이디나 비밀번호 입력 같은 네, 그런 쿼리의 경우 입력된 값이 개발자가 의도한 값인지 이제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의도한 값이 아니라면 그 쿼리를 무시하는 그런 설정을 해둘 수 있고 prepared statement 구문을 사용하는 건데 사용자의 입력값이 이제 DB 파라미터로 들어가기 전에 DBMS가 미리 컴파일을 해서 실행하지 않고 대기를 합니다. 우선적으로 그 쿼리문을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컴파일 후 대기를 합니다. 그 후 이제 사용자 입력값은 문자열로 인식하게 하여 공격 쿼리가 들어간다고 해도 사용자 입력은 이미 의미 없는 단순 문자열이기 때문에 전체 쿼리문도 공격자의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사례에서 이제 사용된 방법이 어, 무조건적으로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SQL에서 true가 리턴되는 그런 함수나 그 코드들을 작성을 해서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그 코드 자체가 문자열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SQL 문 쿼리에서 이제 작동이 안 되겠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웹 방화벽 사용입니다. 웹 방화벽은 그냥 크게 이제 소프트웨어형, 하드웨어형, 프록시형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형은 서버 내에서 직접 설치하는 방법, 하드웨어형은 네트워크상에서 서버 앞단에 직접 하드웨어 장비로 구성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제 프록시는
DNS 서버 주소를 웹 방화벽으로 바꾸고 서버로 가는 트래픽이 웹 방화벽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서버로 가지 않고 웹 방화벽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그런 방화벽 사용 기법입니다. 다음은 이제 에러 메시지를 노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F12를 눌러서 콘솔 창에 보면 다양한 에러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음, 공격자가 이제 SQL 인젝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필요하게 되는데, 어, 이 DB 에러 발생 시 따로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 에러가 발생한 쿼리문과 함께 그 내용들을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에러 내용들이 만약에 사용자에 그대로 노출이 된다면 데이터베이스의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꼭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페이지나 혹은 메시지 박스 같은 것을 띄우도록 하는 방법을 필수적으로 구현을 해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RDBMS와 NoSQL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DBMS는 모든 데이터를 2차원 테이블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어, 저희가 이제 자주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RDBMS고, 네. 어, 장점으로는 스키마에 맞춰 데이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정합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시스템이 커질수록 쿼리가 복잡해지고 성능이 저하되며 스케일 아웃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커질수록 그 스키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많은 스키마에서 쿼리를 때리기 위해서는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런 테이블들을 참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성능 저하가 필수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스케일 아웃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NoSQL은 이제 RDBMS와 반대로 데이터 간의 관계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키마가 없어서 좀 더 자유롭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으며 컬렉션이라는 형태로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보통 이제 일회성 데이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입니다. 관리 도구? 아무튼 그 NoSQL입니다. 장점으로는 스키마 없이 이제 키밸류 형태로 데이터를 관리를 해서 자유롭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산이 용이하며 성능 향상을 위한 스케일업뿐만 아니라 스케일 아웃도 또한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데이터 중복이 발생할 수 있고 중복된 데이터가 변결된 경우 수정을 모든 컬렉션에서 수행해야 됩니다. 데이터가 이제 중복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변경된 경우 나머지 데이터들도 모두 수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모든 컬렉션에서 수정을 수행해야 되고 스키마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데이터 구조를 보장하지 않아 데이터 구조 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 비교를 한다면 RDBMS는 데이터 구조가 명확하고 이제 변경될 여지가 없으며 스키마가 중요한 경우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제 중복된 데이터가 없어서 변경이 용이하기 때문에 관계를 맺고 있는 데이터가 자주 변경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에 적합합니다. NoSQL은 정확한 데이터 구조를 알 수 없고, 여기가 핵심이죠. 데이터가 확장될 수 있는 경우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그 단점이 명확하듯 이제 데이터 중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복된 데이터가 변경될 시 모든 컬렉션에서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에 좋으며 스케일 아웃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활용해서 막대한 데이터를 저장해야 해서 DB를 스케일 아웃 해야 되는 시스템에 적합합니다. 이상 DB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